안녕하세요. 콜보그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 2편입니다. 강의 구성은 1. 도덕 발달 단계의 타당화 과제, 2. 단계 평정을 위한 채점 과정의 표준화 과제, 3. 도덕교육 이론의 정립 과제, 4. 도덕교육 방법, 여기에서는 교실 수업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는가, 딜레마 제시와 역할 채택, 교사의 역할, 5. 교육 현장의 적용, 교실 수업 접근과 정의 공동체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당화 과제, 표준화 과제, 무슨 과제, 접근 좀 딱딱하게 들리죠? 그런데 내용은 정작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체계를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없죠. 콜보그 이론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세 가지 과제라고 한 것은 콜보그와 그의 동료들이 이론을 발전시켜가면서 이론의 타당화, 채점 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이어서 도덕교육 이론의 정립을 특히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이 발전,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이 과정을 줄기 삼아서요. 필요한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 도덕발달 단계의 타당화 과제. 이것은 강의 1편에서 이미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맥락을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에 다시 넣었습니다. 맥락 잡는 것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간단히 할게요. 콜버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도덕 딜레마가 만들어지고 도덕성 발달 3수준 6단계 체계가 잡혔습니다. 1958년이었고요. 이어서 종단 연구도 하고 통문화 연구도 했죠. 그래서 3수준 6단계도 확인하고 2단계는 문화 보편적이라는 것도 확인했죠. 여기까지가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을 타당화하는 연구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연구 단계는 단계 평정을 위한 채점 과정의 표준화 과제인데요.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때부터 콜버그 이론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목을 받는 만큼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비판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질문에 답하고 비판에 대응하면서 이론을 보완, 수정해 나가게 되는데요. 콜버그 이론이 지속적으로 받은 비판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단계 평정이 애매하고 비객관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응답이 3단계인지 4단계인지 확실히 평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완해야죠. 콜버그는 콜비를 주축으로 해서 채점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1983년에 표준 채점 요강을 완성했고요. 그 요강은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준 채점 요강은 양만도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도덕교육 이론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도덕교육 이론의 정립과제인데요. 교육이에요. 콜버그 이론은 심리학 이론이잖아요. 심리학 이론이 반드시 교육과 관련을 가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심리학자가 반드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콜버그는 처음부터 심리학과 철학을 접목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고 또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세 번째 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특히 워커 연구하고 블렛 연구가 중요합니다. 먼저 워커 연구 얘기하기 전에요. 콜버그와 그의 동료들이 뜻하는 도덕교육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죠. 그들에게 도덕교육이란 거는요. 학생의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건 진짜 쉬운 얘기죠. 워커가 실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켜봤는데요. 학생이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학생들과 토론했을 때 더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2단계 학생들이 3단계 학생들과 토론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2단계, 3단계 위가 아니고 1단계 위일까요? 콜버그 이론은 발달 단계 이론이에요. 차례대로 발달한다는 거죠. 비약, 다시 말해서 1단계를 건너뛴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가능한 단계는 바로 윗단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 윗단계가 어린이 사고에 이미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또 그래서 좀 더 잘 조직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어린이들이 토론하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말이죠. 어린이들은 바로 윗단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블렛 연구예요. 블렛은 콜버그의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학위 논문을 써야죠. 블렛은 선생님인 콜버그 이론의 교육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교실 수업에서 실험을 한 결과 도덕 발달 단계가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콜버그 연구팀이 워커 연구, 블렛 연구 외에도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 방법이 개발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도덕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오는 게 많아요. 여기서도 잠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콜버그 이론이 피아제 이론에 기초했으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아제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상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요 용어부터 보면 도식, 인지도식 또는 스키마, 조직,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화. 인지 발달이 일어나려면 일단 평형을 이루고 있던 인지 구조가 새로운 사태를 만나서요. 인지적 갈등에 처하고 평형이 깨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동기가 유발되고 해결되면 다시 인지구조, 스키마가 평형화되죠. 평형을 되찾죠. 필요한 건 뭐? 인지적 갈등이 필요합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루해 하실까봐 참고 정말 짧게 줄였습니다. 도덕교육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교실에서 도덕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냐 보면요. 교사는 가설적 딜레마 상황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뭐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은 토론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역할극 같은 것을 해요. 그 무엇을 하든지요. 역할 채택이 들어있어요. 역할 채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건데요. 역할 채택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역할극이라면 등장인물들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연극을 하는 건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꼭 연극일 필요는 없고요. 역할을 맡아서 즉 어느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토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역할 채택을 하느냐? 이 딜레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실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 같이 토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마지막에 하는 토론은 왜 하냐 하면 발달을 자극하고 또 앞에 토론이나 역할극에 참여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수업은 대강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지 갈등과 역할 채택이에요. 도덕교육의 기본 원리, 인지 갈등과 역할 채택.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한 가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교사는 제시할 딜레마도 잘 선택해야겠고요. 질문도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잘 준비된 질문이어야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교사는 이런저런 규칙은 이런저런 이유로 꼭 지켜야 한다고 답을 주는 도덕의 해설자가 아니라요. 도덕의 안내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교사가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채택한 인물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자극할 때요. 교사는 자극만 해서는 안 되고 격려와 자극을 함께 지원해야 하고요. 또 지나친 자극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자극, 앞에서 워커 연구 생각나시죠? 자신이 속한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도덕 추론에 노출될 때 도덕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다. 인지적 갈등은요, 학생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교육 현장의 적용. 콜버그는 워커 연구, 블렛 연구, 또 다른 여러 연구와 실험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걸 보고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이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먼저 교실 수업에서 적용해보고 교실 수업 접근법이에요.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교실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확대 적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동부의 한 형무소에서 도덕교육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학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1974년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고교의 클러스터 대안학교가 그런 노력의 첫 시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실 수업 접근법이 수정, 보완, 확대된 접근을 콜버그는 정의공동체적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의 교실 수업 접근하고 후기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비교해보면 교실 수업 접근은 가설적 딜레마를 사용해서 도덕적 판단을 향상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도덕성 발달을 촉진시키려고 했다면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가설적 딜레마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적 문제를 다루었고요. 또 표면적 교육과정에 의한 접근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표면적 교육과정 또는 명시적 교육과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교과서가 대표적이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분위기 같은 것이에요.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또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존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해보죠. 학생들이 수업에서 정의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수업에서 배운 것과 생활에서 보고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학생들의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겠지만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즉 잠재적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더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은 정의롭지 못한 학교 생활을 실생활의 규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실 수업에서 배운 것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에서 배운 것과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이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콜버그가 생각하는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여러 대안학교에서 이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해 본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3편 하인츠 딜레마, 하인츠는 약을 훔치다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